이번 시간에는 제기함수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수학적 접근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를 수학적 기납법 설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의 계산량을 감소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다. 셋째, 비선형적인 구조를 선형적인 구조로 변화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타일 채우기 문제를 가지고 재기적인 관계 혹은 수학적 기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일 채우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곱하기 1 혹은 2 곱하기 2, 1 곱하기 2, 2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2 이렇게 세 종류의 타일을 가지고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 틀에 넣어서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배치하고자 할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가 커지므로 수 n에 대해서 m의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문제로 좀 줄여져 있습니다. 입력은 첫 줄에 사각형의 틀, 가로의 길이 n이 주어지고 둘째 줄에는 m이 주어집니다. n과 m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하는 방법, 출력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m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n이 8이면 경우의 수가 뭘로요? 100으로 나눈 값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n의 값이 8이었을 때 나머지로 나눈 값이 2라면 결론은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m의 값이 당연히 뭐예요? 2라면 나올 수 있는 값은 0 또는 1이 되는 거죠. 확률상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하는 거와 동일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고요. m이 3이 된다면 이건 더 쉬운 얘기죠. 답은 0 또는 1 또는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값을 m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라 할 때 이제 가끔 이제 코딩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주기를 찾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냐?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찾느냐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수학적 기납이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fn이 1번부터 n번째 칸까지 조건에 맞도록 채운 경우의 수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1부터 1까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1 하면 1부터 1까지 칸의 조건에 맞도록 채운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간단하게 0부터 살펴보겠습니다. f의 0이면 1, 즉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한 가지 경우라고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 f의 1인 경우에는 뭐예요? 1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격자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격자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는 방법은 2 곱하기 1짜리 격자를 하나 넣어서 그죠? 이렇게 채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2를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f의 2라는 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자가 이렇게 두 가지 격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워서 두 개를 채우는 방법 또는 보는 바와 같이 가로로 두 개를 채우는 방법 또는 2 곱하기 2짜리 하나로 채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n이 2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말했던 수학적 기납의 f의 k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f의 k를 안다고 가정하고 f의 n을 정해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던 그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 k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것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타일이 2 곱하기 1짜리 타일과 1 곱하기 2짜리 타일과 2 곱하기 2짜리 세 가지 타일의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일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K값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 곱하기 1 타일을 채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최소로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요 한 경우잖아요.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K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F의 n-1까지 즉 요만큼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가정하고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가로로 채우는 경우입니다. 즉 1 곱하기 2짜리 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타일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타일을 채우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K값이 여기가 m-2 값이 되어야겠죠. 그래 여기로 가로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K는 m-2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 곱하기 2로 타일을 채우는 경우예요. 2 곱하기 2 타일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니까 최소한 가로는 2칸의 정도를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타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돼요? m-2, 즉 K가 m-2까지라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에 의한 점화관계식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f의 n이 1보다 작으면, 그죠? 무조건 1이에요. 아까 알아봤죠? 우리가 f의 0이어도 뭐예요? 1. f의 1이어도 1이라는 우리가 기본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n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fn의 값은 1이 됩니다. 그 다음 fn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즉 2 곱하기 1짜리로 채우는 경우, 1 곱하기 2짜리로 채우는 경우, 2 곱하기 2짜리로 채우는 경우의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n-1 더하기 fn-2 더하기 fn-2.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이제 그대로 코드화하면 다음과 같은 코드가 되겠고요. 여기서 else 구문은 매번 얘기하지만 리턴문이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주의해야 될 부분. 뭘 계산해야 되냐면 모듈러, 그죠? m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하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학에서 모듈러 연산은 어디요?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는 모두 닫혀있는 연산입니다. 닫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한 다음에 모듈러 m한 값은 a를 먼저 모듈러 하고 b를 모듈러 하고 나중에 다시 모듈러 한 것과 항상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듈러 연산을 먼저 제시하고 더하든 더한 다음에 모듈러 연산을 하든 같은 결과가 된다라는 말이 요 연산의 규칙입니다. 단 나눗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나눗셈에 대해서는. 근데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 있기 위해서는 조건을 조금 달리 해줘야 돼요. 어떤 조건이요? 뭐 m이 소수이어야 한다.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가지기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나눗셈에 대한 모듈러 연산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모듈러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모두 닫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n에 대해서, 즉 k가 어떻게 정해질 거냐라는 부분이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n에 대해서 k를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1차 시에 얘기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n을 2로 나눈 값을 k로 정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살펴봤듯이 이제 n의 값이 짝수냐 혹은 홀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상태를 고려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n이 짝수인 경우에요. 그럼 자, 여기 보면 예시로 n이 지금 8이에요. 그럼 8은 짝수이기 때문에 2분의 n으로 나눴을 때 딱 2등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반, 즉 4개, 4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가 4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를 안다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4칸에 대한 경우의 수는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니까요. 그죠? 요 경우의 수와 요 경우의 수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f의 4의 경우의 수 곱하기 f의 4의 경우의 수를 더한 게 뭐라고요? f의 8에 대한 경우의 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은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합니다. 이거 외에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냐면 얘를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2짜리 2 곱하기 2짜리 타일을 채우는 경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경우에는 1 곱하기 2짜리 타일을 이렇게 가로로 2개 넣어 놓는 경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을 딱 잘라서 어떻게 봤으니까 요것 따로 봤기 때문에 요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를 우리가 더 고려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케이스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 요게 보세요. 요만큼으로 잘라봤을 때 여기는 3칸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F의 3 곱하기 F의 3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곱하기 1이에요. 그 다음 요 케이스는 F의 3 곱하기 F의 3 곱하기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반으로 딱 쪼개졌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 요 1부분과 2 곱하기 2짜리로 채울 수 있는 경우가 고려된 이 부분, 그 다음 1 곱하기 2짜리로 채울 수 있는 세 번째 부분, 요 합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F의 8을 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n이 홀수라는 경우는 조금 다르죠. 왜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나누어 보면 2분의 n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4개, 4개 딱 쪼개져야 되는데 4개, 4개가 아니라 여기는 4개, 지금 9개이기 때문에 5개 형태로 분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F의 9라는 것은 나누어 떨어진 경우를 본다라고 한다면 F의 4 곱하기 F의 5로 결정 지을 수 있게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 부분, 연계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케이스 1은 당연히 뭐예요? 2 곱하기 2짜리 타일로 채우는 경우, 여기는 1 곱하기 2짜리 타일로 채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F의 3 곱하기 F의 4가 되겠고요. 얘는 F의 3 곱하기, F의 4가 되겠죠? 곱하기 1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 설명한 거와 동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를 점화적인 관계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걸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코드화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듈러 연산한 거 잘 보세요. 모듈러 연산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모듈러 연산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버플로어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타일 채우기 문제를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과 연계시켜서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은 앞 두 개의 항의 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래서 우리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n은 f의 n-1 더하기 f의 n-2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화관계신문 혹은 재기함수 하면 맨날 나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함수의 조건입니다. 얘가 도대체 타일 채우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어떤 거에 타일 채우기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 잠깐 힌트를 준다면 2 곱하기 n짜리 타일을 채우는 데 있어서 어느 격자요? 이 두 가지 격자로 채워야 한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점화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왜 피보나치와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드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Distance of Node라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지시는 바와 같이 완전 이진트리, 즉 이진트리는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지만 완전 이진트리라 함은 모든 노드들이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항상 자식 노드를 몇 개씩, 2개씩 가지는 트리를 완전 이진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 완전 이진 트리가 다음과 같이 레이블링 되어져 있을 때 두 노드 간의 거리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살펴보면 입력 예제에서 보시면 5하고 3 노드의 길이는 얼마냐라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요 노드 5번하고 3번 사이의 노드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간선의 수라고 보셔도 돼요. 요 간선의 수가 몇 개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수학적 기납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트리가 가지는 몇 가지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트리의 두 노드 간의 경로는 항상 한 가지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면 자, 5까지 도달하는, 즉 1에서부터 5까지 도달하는 경로는 이렇게 걸쳐오는 경로 위에는 다른 경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펴봐도 1에서 5로 오는 경로는 한 가지 경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리는 완전 이진 트리 형태를 가졌을 때에는 이 트리의 형태를 배열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 배열이 가지는 특성과 더불어서 노드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덱스 C의 부모 노드는 C를 2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인덱스 C의 왼쪽 자식 노드는 2 곱하기 C가, 그 다음 오른쪽 자식 노드는 2 곱하기 C 더하기 1이라는 값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리를 토대로 아주 간단하게 두 노드 간의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죠. 기본 예제에는 7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노드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1, 2, 3, 4, 5, 6, 7로 되어져 있습니다. 얘를 뭘로요? 배열로 저장하면 첫 번째 배열 값에 1, 그 다음에서 7까지 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살펴본 예를 들어서 3번 인덱스, 즉 3번 노드의 부모 노드는 뭐라 그랬어요? 2분의 3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맞죠? 3번의 부모 노드. 자, 3번의 왼쪽 자식 노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2 곱하기 3. 오른쪽 자식 노드는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6이 되겠고요. 얘는 7이 되죠. 그러면 3번의 왼쪽 자식은 요게 되겠고요. 오른쪽 자식은 이쪽이 되겠죠. 자, 그림에서 보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드의 번호가 클수록 루트와의 거리가 멀다라는 특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4번에서 3번 사이에 노드의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노드 번호를 먼저 어떻게 해요?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으로 큰 노드, 이런 형태로 이동하면서 이동 거리를 살펴보면 그 거리가 노드의 길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입니다. 자, 4에서 3, 그럼 어떻게 진행해요? 4하고 3하고 봤을 때 4가 크니까 4의 부모 노드를 찾아요. 그 다음에 2하고 3 비교하면 3이 크기 때문에 3의 부모 노드 뭐를요? 2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1과 2가 비교가 되겠죠. 1과 2가 비교됐을 때 어떤 게요? 2가 더 커요. 그럼 2는 1번 노드를 찾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노드가 자신의 부모 노드를 다 찾아서 같은 노드를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노드의 거리를 찾아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리는 얼마가 3이 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수학적 기납에 의한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A와 B라는 두 개의 인자값에 의해서 A와 B가 같으면 노드의 거리는 없는 거예요. 뭐 0에서 0, 1에서 1, 1에서 1 그러면 이동거리 없고요. 노드의 길이는 0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A, B가 주어졌을 때 A가 크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의 부모 노드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B가 크면 B의 부모 노드를 찾는 과정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코드화하면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3차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동일한 크기로 분할하는 것이 계산량의 효율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F의 K라는 말에서 이 K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K를 뭐 n-1까지를 K로 줄 건지 또는 K를 n을 2로 나눈 요만큼까지를 줄 건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2분의 n, 즉 두 개로 분할하는 것을 가장 용이하다라고 하고 많이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산량의 용이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n은 뭐 3으로 나누거나 혹은 뭐 4로 나누거나 5로 나누거나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더 큰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분할되는 크기는 항상 동일하거나 혹은 비대칭적으로밖에 분할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n이 짝수인 경우나 홀수인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짝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2로 나눴을 때가 가장 적절한 분할의 크기가 될 거고요. 홀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2분의 n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분의 n과 뭐 더하기 1 정도의 크기로 비대칭적인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